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자, 오늘의 대장주 먼저 CP 시스템, PNS 로보틱스, SK 스퀘어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일동홀딩스, 에코프로, 삼현이 들어와 있습니다. CP 시스템, 와 오늘도 역시나 조금 기분 좋게 시장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네, 추세 방향과 비추세 방향을 구분할 때의 거래량을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네. CP 시스템은 오늘 시초가 공략주 원픽 종목이었습니다. 오. 차트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따박따박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을 이제서야 보면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구나. 이런 종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추세를 동일하게 놓고서 이 구간에서는 되돌림이 나오는구나. 이 사이에서 우리가 추세 저점만 잘 골랐다면 추가적으로도 트레이딩이 가능한데 오를 때를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되고요. 내릴 때, 조정을 받을 때에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추세 방향,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렸다.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 상승이다. 비추세 방향, 조정 시에 거래량이 없었다. 그러면 단기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저점, 재공략할 자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정석과 같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CP 시스템 케이블 보호기구에서 부채 비율이 6%대로 가장 낮은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다시 혹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재공략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방송 보면서 틀린 그림 찾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박지훈 파트너 머리핀 오늘 없다고 누군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PNS 로보틱스도 오늘 눌림목 자리를 한 방에 빵 하고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대장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을 대장주로 가지고 온 건 로봇 이야기가 아니라 2차전지 이야기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한중엔 CS를 애프터마켓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2차전지 복귀 흐름을 보되 시장 하락이 우려가 되니 공격적인 매수를 지향하셔라라고 코멘트를 드렸고 어제 100분 가까이 함께해 주신 제 심야 토크에서도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하락하는 분위기를 염두에 두셔라 라고 설명드리고 G2G 바이오, 한빛레이저 그리고 GST를 제가 선물로 좀 드렸죠. 오늘 PNS 로보틱스가 강하게 올랐지만 이 종목이 로봇 테마의 대장이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로봇 자체는 오늘 시장 중심에서 부재한 느낌이 그렇죠. 강했고요. 더군다나 오늘 당일 PNS 로보틱스가 이렇게까지 상승할 만한 재료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단독적으로 이 무증 발표 이후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전에는 로봇, 반도체, 2차전지 모두 다 갈 것 같이 그림을 그려놨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개인들의 포모 심리를 자극했죠. 하지만 결국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하락 흐름으로 전환이 되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올린 만큼 상승을 반납해준 흐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로봇 테마의 힘이 아니라 포모를 점화하기 위한 미끼 흐름이었다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도대체 이 종목이 왜 움직인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나와야겠죠. 이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양극재와 소재주들의 움직임이 2차전지 기세복귀 흐름의 중심에 지금 서 있었고 그 신호는 사실 어제부터 제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설명드리면서 그 신호탄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양극재와 소재 사이클의 바닥이 확인이 됐고 글로벌 적재량이 38.8%로 성장을 했으며 이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정책이 기조를 회복하고 있을 뿐더러 연말 수급 재편 구조에서 소재주에 먼저 온 초기 기세다라는 건데요. 이 흐름이 본질적인 이 종목의 상승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PNS 로보틱스는 오늘 로봇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2차전지 기세 복귀의 평생 미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본격적인 포모 랠리가 지금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2차전지가 기세가 더 선명해지는 이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걸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상승으로 가는 길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저의 개별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무증 발표 이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흐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리락 양봉, 상승하는 시점에서 권리락이 나온 이후에 양봉이 관찰이 되면 그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PNS 로보틱스도 같은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종가가 이전에 부메랑 기법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유동성 진공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가격부터 본다면 13,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대응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어서 우리 김승일 파트너의 대장주 SK 스퀘어. 자, 얼마 전 코스피 200 탑픽주로 골라주셨는데 지금 흐름 자체로 본다면 다시금 돌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SK 하이닉스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격이기 때문에 스퀘어가 앞으로 SK 하이닉스와 동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주사로서의 최근 흐름이 이제 상법 개정안이나 연말 연초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더 스퀘어에 유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별로 SK 하이닉스를 종목 편입 10%밖에 못 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못 담아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 펀드들은 스퀘어를 담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운용사의 편입 비중 증가가 스퀘어에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64만 원 후반대를 갔다가 좀 밀렸지만 65만 원을 넘어서 80만 닉스가 된다면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한 40만 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자, 직전 고점이었던 10월 27일 고점 수준인 31만 원대다 넘어서게 된다면 자, 앞으로 11월 말이나 12월 중에는 35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스퀘어 대장주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꼬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꼬리주에서 슈팅들이 잘 나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일동홀딩스. 자, 일동제약은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홀딩스는 정말 강한 모습. 윗꼬리가 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간 가지고 온 건 내일 또 기대해봐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동제약도 그렇고 그 이전에 바이오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네. 중기 되돌림 자리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된 이후에 중기에서 여기서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그 이전에도 되돌림이 나왔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의 실적을 바탕으로 3분기 흑자 전환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현 구간 12,000원, 12,100원 사이의 지지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저분자,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모두에게 남아있는 강력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는 에코프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오늘 부대장으로 가도 아무 손색이 없을 만큼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이 종목 역시도 내일까지 좀 보기 때문에 꼬리주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흐름이 좀 정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에코프로를 꼬리주로 가지고 왔고요. 네. 요즘 제가 계속 에코프로 그리고 또 2차 전지의 흐름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된다. 이런 소리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팠던 방식으로 타인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힘듦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죠. 고통은 결국 공감의 다른 언어인데요. 제 아픈 경험을 다시 한번 꺼내보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차 전지의 폭락장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오늘의 에코프로의 흐름을 보고 작은 반등에도 그때의 공포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에코프로가 건드린 건 이 차트의 수급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지금은 웃으면서 이 시장 이야기를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저도 저만의 고통스럽고 아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실적과 신사업의 가시성은 분명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양극재 적재량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데이터와 함께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사이클의 복귀 분위기를 잠시나마 주도했지만 이런 팩트 위에 회복에 대한 기억이 더딥혀진 흐름이었습니다. 결론은 다시 본격적인 힘을 실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지금 구간부터는 조정하는 국면, 또 기간 조정, 그리고 또 밀릴 수 있더라도 8만 원대까지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지키시는 분들은 방향을 지키시되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하자의 포지션은 아니니 이 점 유의하셔서 지금부터 보신다라고 하시면 단기적으로는 10만 원대까지만 보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코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꼬리주는 3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도 그렇고 로봇과 관련이 되면서 슈팅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지금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돼 있기도 한데요. 뭐 채팅방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돌고 돌아 결국에는 로봇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3현, 지금의 꼬리주 어떤 의미에서 좀 들고 오셨을까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방산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로봇 관련한 복합 제도이기 때문에 3현이 앞으로 꼬리주지만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게 현대 기아차라든지 한화그룹주하고 고객사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1월 중순 이후 조정기 이후에 지금 고가에서 20% 정도밖에 안 밀렸기 때문에 그럼 레벨업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1월 들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3현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자 기존의 저점 수준이었던 22,000원에서 25,000원 부근이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꼬리주지만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 N 꼬리주의 흐름들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세 분에게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최근 정말 차세대 메모리 테마 관련해서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PCB, 패키징, 소재, 여기에서 과연 진짜 주인공은 어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패키징. 요번에 두 분이 또 마음이 통하셨어요. 패키징과 하나 마이크론. 오늘도 창은 혼자 놉니다. 방패가 앞에 있는 걸까요? PCB, 대덕전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먼저 패키징 쪽에 하나 마이크론. 이 종목도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허반서 파트너. 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는 제가 어제는 프로텍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하나 마이크론 해서 하나면 하나지 마이크론이라고 해서 하나 마이크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패키징 쪽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어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공정 쪽, 그러니까 PCB나 소재 부품 쪽에서도 분명히 낙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CXL이나 HBM, 고다층 반도체 이런 쪽에서 패키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나 LB세미콘이나 SFA 반도체나 뒤쪽으로 갔을 때의 포고핀이나 아니면 러버핀이나 이쪽의 테스트 소켓 쪽에서도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패키징, 후공정 쪽에다가 방점을 찍고요. 하나마이크론은 메모리나 비메모리 시스템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미국이나 대만 쪽에서도 AI 패키징 신규 수주가 기대되는 부분이고 25년도 영업이익률이 한 2배 정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를 때에도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러면 잠깐 쉬어가고 아래 꼬리가 나오고 횡보를 해도 이 라인, 24,000원 라인에서는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 한 번 이후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라는 느낌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4,000원을 기준으로 위아래에서는 잠시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외국인과 기관 등 연기금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수급적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정말 여러 가지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노래 정말 잘하신다. 그리고 인스타 스타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은 노래도 AI처럼 하시네요. 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들 부르다 보니까 우리 박지훈 파트너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 같은 마음으로 패키징 하나 마이크론 들고 오셨어요. 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하나 더하기 하나는 마이크론. 죄송합니다. 김승희 대표님이 시켰습니다. 네, 오늘 하나 마이크론 제가 연속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포모 장세에서도 가장 빠르게 수급이 몰리는 곳은 CXL, HBM 등 차세대 메모리의 코어입니다. 핵심은 단순하게 메모리 칩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만큼 패키징 효율, 그리고 열 관리, 전력의 안정성 이 세 가지입니다. AI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발열이 켜지고 그다음 구조가 복잡해지고
복잡해지고 결국에는 병목이 생기는 자리가 후공정입니다. 그래서 수급은 가장 먼저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라인에서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HBM 패키징과 테스트 라인 쪽의 핵심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삼성과 SK 그리고 KPX 확대에 직접적 베네픽을 받는 수혜주이기도 하죠. 또한 엔비디아와 TSMC 후공정 라인 확장과 함께 동행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즉 인프라의 기세를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이 바로 하나마이크론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분석은 우리 허 대표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저는 차트 분석은 나중으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희 대표님, 저 욕먹는 거 아니죠? 네, 채팅방에서 지금 뭐 잘 하신다라고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노래하지 않아도 나는 큰 덕이 있다. 그래서 맨날 대덕전자만 들고 오시는 우리 김승일 파트너. 대덕전자 어제부터 좀 강조를 좀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큰 덕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승일 전문가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용 앞으로 AI 시대에서 대세이기 때문에 AI 서버용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까지 대덕전자가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인사이트 Q라든지 대장주 꼬리주에서 대덕전자를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42,000원을 뚫었기 때문에 자 6만 원, 7만 원까지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방 산업인 AI 로봇 산업 확장에 따라서 460억 영업이익이 달성된다고 하네요. 27년에 2,100억이니까 와 4배 이상 성장하는 대덕전자.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벌써 알고 46만 주, 그리고 기관은 158만 주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 못 말릴 것 같습니다. 지금 12개월 선행 PBR마저도 2.4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 상당히 저평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한 분이 들어와서 최근 재밌는 영화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재밌는 영화요? 진짜 주식 일부 G2G 바이오. 이거 어떠세요? 내일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재밌게 잘 보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골치다 싶은 게 바로 환율인 것 같습니다. 자고리 났더니 1,460원대 중반 정도까지 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한쪽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지금 이 부분은 수출주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반면 이렇게 올라가면 약간 우려되는 요인들도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세 분의 답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금과 함께 지적을 좀 해주신 우리 허반석 파트너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가 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수출주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길 것 같다. 원자재 수입 비중 높은 기업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수출과 수입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많이 작용하는 환율. 먼저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예전에도 이제 가격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지금 가격 외국인 이거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좋은 시장에 찬물을 얹으려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외국인 선물 수급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기 조정, 그러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의 수급 이동을 보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공략,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에서 마찬가지로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1,400원을 돌파할 때부터 지금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긍정적 시나리오, 보편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 이제는 비관적 시나리오까지 1,450원을 일단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요. 빨간색 라인이 달러 인덱스고요. 그리고 녹색 라인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면 노란 색깔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달러가 강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화 약세 흐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달러 때문이 아니고 원화가 가치가 절하되고 있다는 데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다. 원화 약세가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역 분쟁 여파,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고착화, 그리고 외국인들의 주식 자금 이탈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광의의 통화 M2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4% 올라갈 때 미국은 우리나라가 8, 9% 올라갈 때 미국은 4%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어서 원화 약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요인은 막을 수 없는 거죠. 미국 주식 투자 활성화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10월에도 마찬가지로 68억 불 이상이 미국 주식 투자 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들어서 일주일 만에 10월 달 역대 최대 금액을 3분의 1, 일주일 만에 다 돌려 세웠거든요.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화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달러에 대한 유출이 외국인이 매도하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 활성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얼기설기 무언가 잘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맞춰져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특히 연기금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하나 퍼즐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얼기설기 잘 지켜가고 있던 이 시장이 조금은 삐걱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시장에 달려들어서 좋아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종목별, 섹터별 조준 사격이 필요한 시장이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된 고착화 흐름.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1,500원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투자하지 말자가 아니라 조금은 예민하고 집중도 있게 조준 사격을 해야 되는 때다라고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수출주에게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전의 구조와는 다르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통제 가능한 범위의 밖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책임한 의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없이 단순하게 제가 낙관적인 것만을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달러가 움직이는 흐름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환율은 다시 1,460원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지금까지 시장을 흔들어 왔던 환율 리스크와 동일선상에서는 보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계엄 사태로 한국발 정치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단숨에 1,430원대까지 튀어 올랐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외국은 공포로 밀고 그다음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진 상태였죠. 지금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환율은요,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달러 강세의 구간의 파생 효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자체 리스크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니라 미국 지표가 둔화가 되면서 달러가 강해진 영향이 단면적으로 반영이 된 거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기회 요인도 존재합니다. IT나 수출, 반도체 가격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고 외국인 쇼커버가 반대로 유동성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요인은요. 신흥국 자금 이탈 가능성과 외국인 순매도 확대 시에는 이제는 변동성이 더 커진다. 이 정도예요. 결론적으로는 1,450원에서 1,480원대 박스권 변동 구간이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1월 달 사이에는 1,400원대 초반으로 다시 한번 복귀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코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승일 파트너는 이제 이와 반대적인 이야기인 거죠. 수입주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원자재 관련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뭐 당연히 안 좋겠고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앞에서 타 전문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일 것 같은데 단기적인 전망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환율이 1,500원을 넘볼 가능성도 제기가 되지만 실질 실효 환율 기준에서는 크게 일정 수준 조정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실질 실효 환율 같은 경우에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 대비해서 자국 통화의 평균적인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1,500 근처까지 가도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나 수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겠지만 앞으로 2달 동안에 외국인 매매 동향을 분석해 보면 주요 수출, 수입 종목 중에서 순매수, 순매 종목만 잘 캐치한다면 환율에 따른 그 리스크는 일정 부분은 해지가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환율 관련된 이야기 답 들어봤고요. 자, 세 번째 주제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강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쇼핑 시즌 최대 수혜 섹터와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자, 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답 확인해 보시죠. 먼저 주 내수와 리테일 관련돼서 GS 리테일, 식
이커머스와 결제 플랫폼 관련해서 네이버, 창 결제 플랫폼 관련해서 카카오페이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이거 저도 답을 좀 하게 된다면 저의 답은 우리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연말 최대 쇼핑. 와, 이거 되면 정말 실적이 쫙쫙 늘어날 수 있는데 먼저 GS 리테일 관련해서 팁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끼어 받치기로 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내수와 활성화, 리테일 쪽인데요. 결국에는 호텔이라는 파르나스 메이커, 그다음에 GS 프레시, GS 마켓 등 슈퍼마켓도 있고요. 홈쇼핑, 그리고 배달 플랫폼 요기요까지 갖추고 있는 내수와 리테일, 온라인 커머스까지 갖추고 있는 GS 리테일입니다. 결국엔 광군제는 지나가는 모멘텀, 블랙 프라이데이도 마찬가지로 내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미국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트렌드가 복귀가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말 쇼핑 시즌인데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차트 잠깐 보시면요.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횡보가 나옵니다. 횡보가 나오는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보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쇼핑, 리테일, 내수에 대해서 GS 리테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왠지 모르게 좀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네이버 대 카카오페이. 자, 일단 네이버 팁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은 단순하게 온라인 판매 데이터가 아니고요. 트래픽, 결제, 탐색, 그리고 검색, 광고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이게 가능한 기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 플랫폼 네이버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AI 커머스 추천 알고리즘 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더 쓰고 있고 4분기 광고 자체도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 쇼핑 매출도 피크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네이버페이와 광고, 검색, 쇼핑의 생태계가 결합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즉 연말 소비 모멘텀이 플랫폼 단위로 확장되는 흐름이 느껴집니다. 단순 이커머스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결제와 검색, 광고 플랫폼의 완전체가 움직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구조적 성장세로 잘 짜여져 있고 여러 대표님들께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 만큼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지금 가격도 무리 없다. 우리 길게 보자. 20만 원, 30만 원 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지금 더치페이 중인가요? 주가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지금 순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광고제 관련해서 알리익스프레스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페이를 잠깐 가지고 왔고요. 광고제 효과보다는 저는 그 연말이나 연초에 내수 진작에 따른 소비 효과가 조금 더 카카오페이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규 제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분기에 지금은 5만 원 초중반대지만 자, 앞으로 실적이 확인되고 올해 처음 흑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앞으로 5만 6천 원 돌파되면 6만 5천 원까지 내년 3월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